네, 226주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글로 돌아가는 세계 정치.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뭐 텔레비로 많이 보시죠. 거기 완전히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세상.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들 국제 정치는 약육 강식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국제 정치는 정글의 정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 국제 정치가 정글의 세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냉전 시대를 아주 참 골치 아픈 시대로 치는데 전쟁의 빈도로 봤을 때 냉전 체제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냉전 시대 때 소위 말해서 강대국 전쟁이라는 거는 미국의 잭 리비 교수라는 사람이 정의를 내린 것인데 이 두 쪽에 싸우는데 그 시대에 강대국이라고 포함되는 나라가 이쪽에도 하나 이상 포함된 전쟁. 그런 전쟁을 강대국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냉전 시대 45년 동안에 강대국 전쟁이 딱 한 번 났습니다. 그게 한국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데 냉전이 좋은 시대냐 그러는데 국제정치의 긴 역사를 보면은 냉전 시대야말로 평화로운 시대였다라고 참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냉전 시대가 끝난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국가들은 싸우지 말고 장사합시다. 돈 봅시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여행하고 세계가 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계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끝나가고 있고 미국도 전 세계를 미국이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이제 별로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참 험악한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국제주의보다는 국가주의, 뭐 민족주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국가주의,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이죠.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가 트럼프가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은 정말 지난 냉전 시대 빼놓고는 언제든지 아메리카 퍼스트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냉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데 이제 올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오히려 더 비정상이 아니라 그 세계가 오는데 그 세계를 정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최근에 나온 책에서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닌데 한국말 번역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요거 나온 지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책인데 밀림의 귀환 The Jungle Grows Back 정글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국제 정치가 원래 정글인데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정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원본은 Jungle Grows Back 요거는 로버트 케이간이라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학자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책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면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감탄을 하는 책인데 2018년판입니다. 이 책에 나왔을 때 제가 국제정치는 원래 정글인데 지난 한 40년 이제 미국이 냉전 45년 그리고 이제 세계화 시대 한 또 25년 해갖고 한 70년 동안은 미국이라는 정원사가 있었다. 미국이라는 정원사가 있어서 정글에 나오는 잡초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덩쿨이랑 이걸 다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정원에 있는 이쁜 꽃들, 꽃이 그냥 착한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정원사가 더 이상 나는 정원사 노릇을 안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세월로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2022년이 그런 세월이 될 가능성이 정말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 거기서 전쟁 날지 모른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죠. 지금 러시아군이 한 12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근처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도 가고, 미국 공군기들이 그 부근에 배치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도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21년 내내 얘기했던 대만 문제, 이거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북한조차도 이제 국제 분쟁을 야기시킬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는 잘하고 있을까?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까? 대만에서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까? 북한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그 로버트 케이건 교수가 2018년에 정글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책을 썼고, 마침 그 책이 최근에 우리 그 번역판으로 나왔는데 바로 그런 세상이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지도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대단히 넓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6배 넓어요. 그리고 인구도 한 4,500만쯤 되는 작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국방력이 러시아하고 상대가 안 되죠. 러시아가 언제든지 가져가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역사를 봤더니만은 옛날에는 우크라이나가 정말 강대국인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 동부 유럽에서 아주 막강한 나라인 적도 있었는데 그 내전이 아주 심했고, 그래서 결국은 몰락했고, 러시아에 병합돼갖고 러시아 밑에서 살았던 나라죠. 그런데 러시아가 공산혁명을 일으켜갖고 정신없는 동안 1917년에 공산혁명이 났는데 러시아가 소련으로 된 3년 동안 혁명하느라 정신없을 때 독립국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는 뭐 평화롭나요? 1920년에 다시 그 우크라이나를 점령해가지고 소련의 연방으로 편입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언제 독립을 했냐? 그 소련이 또 망했어요. 망해갖고 정신이 없는 1991년에 다시 독립을 했는데 지금 숨을 돌이킨 러시아가 다시 점령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중이다는 그 얘기입니다. 긴 역사를 짧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강대국 러시아가 쩔쩔맬 때, 자기가 혼동돼가지고 막 엉길 때, 그때만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자기 힘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막을 수는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 말이죠. 지리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가져가면은 러시아는 여름에 해수욕하기 좋은 나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제일 따뜻한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흑해랑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가 곡창지대입니다. 넓이가 우리나라의 남한의 6배라고 그랬는데 이 나라의 경작 가능한 땅의 70%가 넘습니다. 농경지가 56%가 넘습니다. 그리고 뭐 2차 대전 영화를 보면은 뭐 2차 대전 실화도 되죠. 그 독일군이 그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면서 이 거대한 곡창지대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독일에 가져가면 독일 사람은 밀가루 걱정을 안 하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이것을 정말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강대국이 이걸 그냥 놔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정도죠. 바로 정글인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하고 싶어하고 미국은 막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참 슬픈 이야기지만은 비관적으로 봅니다. 러시아가 마음 먹으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큐바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큐바 건드리면은 미국이 이건 못 참습니다. 왜? 이건 우리 앞마당이거든.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앞마당입니다. 강대국들은 서로 그런 룰이 있죠. 그건 네 거구나. 참 잔인하지만은. 그리고 여기서 싸우려면은 육군 싸움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 침략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군 육군이 들어가면 됩니다. 미군 육군 한 5만 명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소련이 감히 못할 거예요. 근데 미국이 안 가죠. 해군이나 비행기 가지고서 소련 육군 12만 명이 진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그게 지정하기 슬픈 거죠. 국제정치에서 슬픈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핵폭탄이라도 가지고 있고 군사력도 세게 가지고 있다면은 막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만은 거기에 비하면 또 상황이 좋습니다. 대만은 지금 중국 바로 앞에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해군은 미국이 월등히 강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참전하겠다고 그랬죠. 일본 핵은 보통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민주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만은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손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보다는 더 막강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을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소중한 전략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국가이익으로 바이탈한 것이에요. 이거를 못 지키면은 치명적이야. 그래서 대만은 우크라이나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지만은 여기서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이 과연 그냥 참고 넘어갈까? 이제 앞으로 미국과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중국이 상대적으로 제일 힘이 맥시멈에 오른 이 시점에 대만이라도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도 이제 난리가 날 거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2022년 새해가 이제 다가오는데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 애들이 하는 말로 국제정치의 그 오리지널로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저 책을 보면은 정글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은 193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1930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뭐 일본이 날뛰고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는 독일하고 이태리가 날뛰고 뭐 국제연맹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 뭐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독일이 오스트리아 점령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점령하고 폴란드 점령하다가 2차 대전 터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일본이 한국 점령한 후에 만주 점령하고 뭐 러시아랑도 싸우고 그러다 태평양으로 나가고, 그때까지는 다른 나라가 안 덤볐다가 결국은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또 2차 대전이 터지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일본은 그래도 비교적 그 행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지금 기시다 수상이 친중이라는 그런 소문이 나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미국이 지금 그 베이징 올림픽에 안 가니까 우리도 거기 동참하기 위해서 가지 않겠다라고 12월 24일 날 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상당히 그 어려운데, 대만은 또 거기에 그 잘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뭐 중국 공군기가 금년만 해도 940번이나 대만 영공을 침범하고 그랬는데, 이거 핵폭탄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솔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만은 핵무장이라도 해서 나는 중국에 편입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북한에서도 김정은마저도 바이든을 향한 도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케이간 교수는 말이죠, 이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은 미국이 세상을 정원사로 유지해야지 미국한테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야. 근데 왜 자꾸 당신은 미국 제일주의만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네오콘이에요. 그 로버트 케이간 교수는 네오콘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 개입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바이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이 너무 엉성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제임스 J. 카라파노라는 이 사람이 지금 헤리티지 재단의 외교안보 연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제 국방연구부 부부장인 그 카라파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글을 발표했는데 그게 폭스뉴스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있어가지고 바로 로버트 케이간 교수는 지금 세계가 그 미국이 정원사 노릇을 포기하기 때문에 정글로 돌아가고 있어. 근데 미국은 세계 정원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대통령이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엉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파노 박사가 논문 제목이 이래요. Top 5 Foreign Policy Lessons Biden Taught the World in 2021. 바이든이 2021년 세계에 가르쳐준, 세계에 알려준 미국 외교의 5대 교훈 해가지고 이제 5가지 엉터리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독재자들이 말이죠, 바이든을 정말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야, 이거 헛개비구나.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건 교수가 말하는 거는 말이죠, 미국이 막강한 역할을 하고 세계를 끌어가겠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이지, 그런 가정하에서 미국이 세계를 끌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 바이든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의 weak foreign policy,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너무나 약하다 해가지고 그 이제 다섯 가지를 이제 요약했는데 바이든은 더 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이제 그 기대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Expectations that American policy will get much better under Biden are low. 그러니까 바이든 밑에서 미국 외교 정책은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는 확 다 내려가 버렸다는 그 얘기죠. 바이든의 허약한 외교 정책을 독재자들이 악용하고 있다. 기회로 삼고 있다. 바이든이 작년 1년 동안, 지금 1년도 안 됐죠. 세계에 5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첫 번째가 The adults are not back. 이게 뭐냐면 어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 이 미국 외교 정책 공부한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어린이 외교 정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국의 그 많은 점잖은 사람들이 저 트럼프가 하는 건 정말 어린애 같아. 이게 무슨 외교 정책이, 그 트럼프 행정부에는 어른들이 없어. 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이제 이 외교 정책을 모욕을 줬는데, 첫 번째 교훈, 어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바이든은 지속적으로 실수하고 있고, 영어로 misstep, misdeed, misfire. 그러니까 그냥 막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그리고 계속 실패를 연속했고, 그리고 총을 쐈는데 불발된 거를 misfire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미국의 동맹국가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이렇게 엉망인가 해서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다. 밤잠을 못 잔답니다. 밤잠을 못 잔대요. 미국은 그 송유관 하나를, 미국 캐나다에서 오는 송유관을 공사 중지시켜가지고 지금 석유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런데 공해 때문에 못하게 한다고 그래놓고 그 소련에서, 구소련, 러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은 그거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가스 가격은 푸틴 마음대로예요. 푸틴이 끊으면 그냥 확 올라가는 거고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외교정책 실수로 치고, 아프가니스탄 철군, 우리 지난 8월 달에 얘기 많이 했죠. 그것도 무슨 철군을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걸 왜 이렇게 어설프게 대처해가지고 내일 모레 우크라이나 정말 소련의 식민지로 다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듭니까? 이런 거가 전부 그 대비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이 외교가 잘 될 거라는 그 기대치, 그리고 바이든의 외교는 어른 같은 외교를 할 것이라는 기대치, 이건 다 끝났다. 이게 첫 번째 레슨입니다. 어른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두 번째, 이제 안전벨트를 조여야 됩니다. 안전벨트 조이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 다 차죠. 지금은 차는데, 정말 고속으로 운전할 땐 반드시 차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경주에서 보면은 완전히 다 보호를 하고 타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의 미국을 따라가려는 동맹국들은 바이든이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확 조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 몇 개 보면은, 미국의 적국들은 신났다. 미국에 그렇게 허약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기분 좋다는 거예요. 우리 건드려도 저거 반응 못할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매일매일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목요일인데, 11월 달에 네 번째 목요일이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미국 곳곳에서 보면 가게들이 전부 세일을 하는데, 그거를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새벽같이 가게 앞에 가서 줄 서 있고 그러는데, 그 미국에 대항하는 독재 국가들이 지금 매일매일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같이 기분이 좋다라고 한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12월 초 영상통화로 미국 대통령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 보니까 독재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있더라. 바이든 대통령이 쩔쩔매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바이든을 칼로 찔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크 앳, 이런 용어를 써요. 존경심이라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란조차 미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나와버렸죠. 근데 바이든이 그냥 그날로 또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조차도 미국을 우습게 본다. 자유세계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구의 악당들이 야금야금 그 이익을 하나씩 확보해 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를 참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막강한 미국이 세계를 끌어갔을 때는 편했는데 미국과 동맹으로 롤러코스터를 탈 거냐. 그러려면 이제 버클업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벨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어떻게 미국하고 관계없이 혹은 깡패한테 가서 꿇는 거, 타협하는 거, 이걸 해야 될지를 미국의 동맹국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로 참 그 바이든이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Freedom loving world leaders are losing sleep over what might happen in places like Ukraine, Taiwan, and the Middle East. 우크라이나, 타이완,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번민하느라고 자유세계 지도자들이 잠도 못 자고 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가 그래도 버텨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개판인데 의회가 버텨준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지는 않았다. 비록 어렵기는 했지만은 의회가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의회는 미국이 그래도 강한 미국으로 그리고 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의회에 많고, 그래서 말이죠. 그 매년마다 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국방비를 이렇게 주잖아요. 이번에는 바이든이 요구한 국방비보다 의회에서 250억 달러를 더 줬답니다. 이거 쓰라고.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Congress is not brain dead on defense. 미국 의회는 국방에 관한 이 머리가 죽지는 않은 상태다. 의회는 아직도 힘을 통한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뭐 우리 지난 1년 동안 방송하면서 그래도 의회에서 그래도 그 바이든이 막 가는 거를 이렇게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5가지 교훈 중 하나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피크 클라이미트. 바이든 외교 정책에서 그냥 뭐 내세울 만한 거가 기후 정책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후 정책은 사실은 그 맞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책 소개하면서 뭐 곰이 줄어든다고, 산호초가 없어진다고, 그리고 뭐 탄소 중립, 탄소가 모자르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탄소 너무 많이 쓴다고 줄이자고 야단인데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바이든이 계속 항복과 후퇴의 외교 정책을 해왔는데 그래도 세게 치고 나간 것이 기후 정책인데, 기후 정책은 또 제대로 나라들이 보기에 별로 이렇게 탐탁치 못하다. 네 번째 교훈을 피크 클라이미트, 기후 정책입니다. 5번째, is America first back? 미국은 제일이다. 외교 정책을 해야 된다가 앞으로 돌아올 것인가? 라는 거기에 대해서 카라파노 이제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로 그 무기력하고 정말 쓸모없는 일을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오히려 미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이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트럼프의 정책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는 데는 대부분이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트럼프 때가 세계가 더 안전하였다. 왜? 트럼프 때는 트럼프가 무서워 보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나는 미국이 위주입니다. 여러 나라들은 전부 자기 나라 위주로 정책을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까부는 나라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무시무시하다 해가지고 뭐 힘이 있으니까 그 트럼프 외교 정책은 비록 적극적인 개입 정책은 아니지만은 그 국제적인 규율을 깨는 자, 소위 말해서 그 나쁜 녀석들, 배드가이스들은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통령 해리스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민주주의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미국을 위협합니까? 뭔가를 지금 모르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하고 오늘 방송을 이제 마칠 텐데, 이 밀림의 귀환, 이 책은 뭐 보니까 서문에 아주 참 그 우리나라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19세기 말과 20세기처럼 지정학으로 귀환하고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100년 전하고 같아. 지정학적 세계입니다.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큰 나라가 땅 뺏는 겁니다. 한때 시대착오적이라고 간주되었던 영토에 대한 야욕이 유럽으로 되돌아왔고 아시아에도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에도 돌아왔다는 뭡니까? 우크라이나죠. 아시아는 뭡니까? 대만이죠. 강한 나라가 조그만 나라 땅 뺏어 먹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에 개방적인 국제무역체제, 거기에 잘 올라타서 이만큼 발전했는데, 지난 70년 동안 뉴노멀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시대였다. 세상이 그렇게 안전하던 세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나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죠. 현재의 세계 질서가 붕괴하도록 내버려두면 지금 막 붕괴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동아시아는 여전히 지정학적 각축전이 벌어지는 현장이다. 미국이 정원사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원사 노력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헨리 키신저 박사 얘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한국 그 서문에 주울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한미군은 미국 외교정책의 항구적 특징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외교정책의 영원한 요소가 아닙니다. 빼드릴게. 중국 주한미군 빼드릴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때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한미군 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주울레가 미군은 가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미군은 가면 안 됐다. 참 그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미국인들은 여전히 미국이 왜 그렇게 세상 만세에 깊이 관여하는지, 왜 독일, 일본, 남한 같은 부유한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을 위해 더 큰 부담을 지지 않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이건 트럼프 때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런 정서는 특정한 대통령을 초월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보통 사람들은 왜 우리가 세금 내서 독일, 일본, 한국을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미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한 가지 요소가 있다. 제가 한미 동맹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미국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다각적으로 위협한다는 초당적인 합의가 조성되어 있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 똑같이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서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적어도 미국 관료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동반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때문에 한국을 중요한 그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할 텐데, 여기에 올라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꽉 잡으라는 그런 얘기죠. 진정한 현실주의는 세계는 혼동을 향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정상적인 것은 싸우는 세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현실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정책은 이상주의에 근거했습니다. 돈 조금 갖다 주면 평화가 올 줄 알아요. 아니죠. 그 나라는 그 돈 가지고 칼을 더 사죠. 그래서 평화가 깨집니다,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 세상에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세계가 폭력적으로 유혈이 낭자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미국이 해온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난 70년은 미국이 세계는 완전히 깡패들이 폭력 일으키는 곳인데 그러지 못하게 질서를 잡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죠. 소멸되지 않더라도 바이든은 잘 못한다는 얘기를 방금 제가 했습니다. 역사의 규범은 늘 혼동을 향하고 있고 미국이 손을 떼면 밀림은 다시 울창하게 될 것이다. 이 참 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연말에 또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계도 힘들어요. 여기 한 페이지 되어 있군요. 애치슨 장관이 했던 말을 이 책에 인용한 겁니다.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실수하면 죽어요. 국가 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얼마나 그 노골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세계로 다시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어느 나라보다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분 덕택에 금년 방송 여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내년 초에 세상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